나? 시상전개 몇 가지 있었지? 이름 다 얘기해보자. 시상 범위, 시의 범위, 집약, 전환, 확산. 그리고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시간 공간에 관련된 거. 수미상관, 성경우정, 기승전결, 점층점강, 대립.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외워야 돼. 시상전개 몇 개 있다. 딱 툭툭툭툭 나와야 돼. 안 될 것 같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묶으면 되지 않니? 3개 있네. 집약, 전환, 확산. 시간, 공간, 시선. 그리고 5개 있네.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니? 시상전개할 때. 그래서 시상전개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상이란 건 뭐라고? 시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은 자 앞쪽으로 좀 쭉 넘어가서 우리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28페이지인가 어디였지? 시의 의미, 기능 30페이지. 여기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받은 교재 그 처음에 있었던 운율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 교재는 요 2권 다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지? 요걸 하나로 묶어서 주기에는 너무 두꺼워서 1권, 2권으로 나눴고 그리고 3권까지 나갈 예정이야. 그러니까 엄청 두껍겠지. 그걸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서 좀 나눠서 드린 겁니다. 자, 시어의 의미와 기능에서 우리가 요 파트가 시어의 의미 파트 그리고 시어의 기능 파트로 좀 분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독해에서 첫 번째는 내용을 읽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내용을 읽는다는 건 무슨 의미야? 시의 내용들을 읽어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주제 읽기.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는 이미지 또 시상전개, 아직은 안 했지만 표현법, 이런 것들은 찾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미지 막 찾아봤었지 우리? 촉감인지 뭐 시각인지. 자, 세 번째가 시의 의미, 시어의 의미, 그리고 기능, 생각하기. 그래서 시를 적어도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읽으면서 시에 대한 독해를 완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읽어서 되는 사람들은 뭐 시를 좀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파트는 시어의 의미 기능 이 부분이거든요. 시어의 의미 기능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자, 밑에 함축이란 단어로 바로 설명을 할게요. 함축이다라는 이 단어가 함자가 입안에 머금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축이 축약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 여러 의미를 암시하거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어가 한 개의 시어가 여러 가지 뜻을 암시나 내포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내 안에 포함하고 있다.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함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이야. 내포한다, 함축한다. 또 어려운 말은 또 함의하고 있다라고도 해요.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상징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쓰는 말이에요. 얘 때문에 시가 어려워요. 얘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거야. 상징 때문에. 상징을 안 썼으면 시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시라고 굳이 얘기를 안 할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의미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여러 개예요. 의미가 여러 개라는 표시는 제가 한자로 쓸게요. 이거 많을 다자예요. 의미가 많은데 시어는 몇 개? 한 개.
자, 여러 개의 시어에 하나의 시어에 여러 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밑에서 한번 연결해 볼까? 추상적이나 관념 사상들은 의미는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대상 한 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된 표현 속에 여기 압축된 표현은 한 개의 표현이겠죠?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의미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의 시어에 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들면 자 우리 뭐 밤이야 얘들아 밤 밑줄 쳐. 이 밤은 부정적인 현실. 얘들아 부정적 현실이야. 이건 고난이야. 혹은 뭐 일제강점기야.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기억들 뭐 다 있니? 시를 공부하면서. 자 이게 그러면 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자 하나로 해석된다는 건 두 개로 해석된다는 건 세 개로 해석된다는 얘기야. 다양하게 해석된다는 얘기지. 이게 상징이에요 결국.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시어의 의미 기능이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의 시어에. 이해됐어요? 하나로만 안 잡히지 딱.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 혹은 뭐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님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자, 그게 우리가 요 비유와 상징의 차이인데 요거는 비유법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간단하게 쓰면은 비유는 1대1 대응인데 상징은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의미가 한 개의 시어로 대응된다. 요 차이가 가장 큽니다. 요 차이가 가장 크고 나중에 뒤에서 비유법 여러분들 2권에서 운율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표현법 비유법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서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밑에 상징은 그래서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상징입니다. 밑에 264에 그러면 요 시를 한번 읽어보자. 264의 광야. 이거 처음에 나왔던 기승전결의 구조. 그래서 기승전결 구조할 때 어떤 사단 구조라고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시간으로 얘기하면 까마득한 날은 언제? 과거. 지금은 언제? 현재. 청고 뒤는 언제? 미래. 우리 시상전개 얘기했을 때 잠깐 나왔던 시지? 이미지도 한번 해볼까? 다구는 소리, 휘 달린데, 광음이 들려요. 매와 향기가 나요. 목 놓아 부를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던 시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뭘 투영하겠다고? 시어의 의미를 한번 보자라고요. 자, 이 사람은 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자는 뭐 하고 있대요? 뭘 뿌리고 있어? 씨를 뿌리고 있대. 그리고 매화 향기 혼자 아득하대. 혼자서 씨를 뿌리고 있대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해. 야, 눈 내리는데 씨 뿌리면 씨가 다 어떻게 되니? 얼어 죽겠지. 그러니까 시의 안에 있는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면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뭔가 상징하고 있구나.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뭔가 숨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해보는 거예요. 이건 숨은 의미가 있겠구나. 자, 지금은 눈 내린데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러면 뭐 부정적 현실이겠지. 그래도 나는 어떤 씨를 뿌려서 이 씨가 나중에 자라서 노래의 씨앗을 딱 이렇게 노래의 열매를 맺게 되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가 잡혀요? 희망이 잡히겠지. 그럼 부정적 현실 속에서 뭔가 희망을 노래한다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근데 다른 상징을 한번 또 넣어볼까? 자, 264는 수감번호 264번이에요. 수감됐다라는 단어가 뭐니? 수감. 감옥에 갇히는 거지. 수감번호. 일제강점기예요. 그래?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었던 그때 그 수감번호를 죄수번호라고 하면 이 사람 뭐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수감번호 264를 시의 이름으로 시명으로 삼은 원록이라는 시인이거든요. 그럼 이 부정적 현실은 또 뭐라고 읽혀? 일제강점기네.
그럼 일제강점기에서 이 C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희망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상징 숨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징을 찾는 거예요. 얘 때문에 좀 어렵지. 왜? 그냥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뒤로 쭉 넘어가긴 할 건데 어디로 우리 2권 받으신 거 2권에서 잠깐 볼게요. 자, 문학의 소통 구조 몇 페이지니? 찾으신 분들. 24쪽 2권이 24쪽이네요. 자, 2권의 24쪽을 보시면은 요 소통 구조에서 사각형을 요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작품과 관련된 거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세 개를 묶어서 하나. 자,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이 소통 구조가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어요. 이 틀. 근데 요 현실, 작가, 독자, 그리고 안에 작품이라고 하는 요 구조를 그대로 아까 우리 공부했던 쪽으로 넘어와서 30페이지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릴 거예요. 다시 알겠죠? 자, 제가 그리는 거 보고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4페이지 보고 교재 1권에다 그려도 됩니다. 이게 교재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그릴 거예요. 자, 작품, 시대 현실, 작가, 독자. 그랬을 때 안에 작품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 겉에 있는 시대 현실 독자를 넣어서 확인하는 구조. 요 구조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렸을 때 겉에 있는 것을 외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에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재적 관점으로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는요. 지금 얘기했었던 주제 찾기 혹은 이미지 찾기, 시상전개, 운율, 표현법, 시어의 기능,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재적 관점을 넣는 순간 뭐가 생겨요? 의미 함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적 현실을 넣어버리니까 시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기도 하죠. 그쵸? 혹은 독자 관점에서 그걸 해석할 수도 있어. 자신이 독자가 지금 현재 있는 처지에 따라서 그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의미 함축 밑에다가 상징. 저 상징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만들어낸 상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대가 반영되는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징을 우리가 읽어낼 때. 아, 이거 뭔가 내용이 이상한데 이거 상징 아니야 할 때는 작가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상징인지 혹은 시대를 넣었을 때 해석이 되는 상징인지를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상징이 나오면 시가 어려워요. 시가 어려운데 이게 오히려 모의고사,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는 더 이런 상징이 더 쉽게 나온다. 왜냐면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보기에서 이 상징에 대한 해석을 줘요. 근데 내신이잖아.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내신에서는요.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의 설명은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공부하지 않고 졸잖아? 그러면 이 상징이 넘어가 버려. 졸면 안 돼. 필기는 제발 친구 거라도 보고서 다 베껴 놓도록 해. 저도 여러분들 그 필기한 거를 좀 참고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안 그래?
모의고사가 오히려 쉬워. 근데 학교에서도 그래도 아유 너희 어렵지 해서 보기 주는 경우 있어. 알겠지? 근데 보기를 디릿딱 어려운 걸 주지. 그냥 읽었을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보기를 줄 수도 있어. 그때는 정확하게 보기를 읽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상징의 유형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자, 요 원형적 상징은요, 원초적 이미지예요. 이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세계에서 모두 다 공통으로 유사한 정서 의미를 환기하는 거예요. 환기란 단어 뭐라고요? 불러일으키다. 자, 여기서는 자,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불타는 것들을 우리는 불이 지난 뒤에 뭐로 만나자? 물로 만나자.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고요. 우리는 그때 물로 만나자. 지향하는 바는 어디예요? 지향. 불은 지양.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이 소재에서 긍정의 이미지로서 생명력, 재생, 조화, 화합 이런 단어들로 우리는 쓸 수 있겠죠. 근데 물은 항상 좋은 의미로만 쓰이니? 우리 이런 얘기도 했었을걸?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그 물을 때문에 이별했고 그 물 주변에서 이별을 했고 그 물에서 나는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물은 이별의 장소로서 쓰이기도 하지 않니? 그리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죽음의 이미지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시가 갖는 의미들은 어디서 해석을 해야 돼? 시 안에서. 시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시 안에서 이 시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때 어디에서든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란 말을 그렇게 안 쓰긴 해. 그냥 이렇게 해석해. 불은 여기서는 지양이지. 부정이기도 하겠네. 근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떤 불씨 없어? 아, 이번에 내가 고등학교 가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씨 없니? 내가 지금 그때 불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써서? 열정 혹은 뭐 노력, 마음가짐, 긍정의 의미로도 쓴단 말이야. 그치? 파괴의 느낌도 있지만 아니야. 우리 열정이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역시도 어떻게 하라고요? 시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의미 해석은. 이해됐지? 어떤 시어가 갖는 의미는 그 시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과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방눈이라는 거. 많이 틀렸더라. 과제형들 뒤에서 기다림이라고 적은 사람들도 많은데 한방눈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아. 시 어떤 시에서는 우리는 한방눈이 되어 만나자.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라고 하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에서는요 상당히 좋은 시어로 쓰여요. 그러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에서는 한방눈은 길거리에서 귤 파는 노인들을 춥게 만드는 아주 부정적인 시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 안에서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이 시어의 의미는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 해석하는 걸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느냐 그걸 바라봐주고 그걸 추측하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 그게 어려우니까 세 번째 제가 독해로 맨 마지막으로 뺀 거고 그 독해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독해가 되기 전에 이미 밑줄 치고 외워버릴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럼 밑줄 치고 밑에 이 밤의 의미, 눈의 불의 의미, 물의 의미 막 필기해갖고 외울 거거든. 외우더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서 봐봐. 우리는 물로 만나자 해갖고 자, 물 밑줄 쳐 얘들아. 이거는 생명이야, 재생이야, 조화야 라고 써갖고 우리는 물, 생명력, 재생조화, 물, 생명력, 재생조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살짝 지워놓고 이때 그럼 물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구나. 또 하나의 만남, 재생, 조화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왜? 이 시는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으니까 남북 분단에서 시대적 배경 남북 분단으로 쓰여진 거니까.
그럼 물은 또 뭐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요? 통일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네. 남북분단은 이런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쓴 시니까 통일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네. 그럼 불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석돼요? 전쟁, 갈등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네. 그렇게 시대적 배경까지 여러분들이 넣으면서 아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재생조화라고 하는구나. 근데 물의 생명, 재생조화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어디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알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럼 통일은 어디서만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징이야? 우리 문화권 안에서만 되는 거죠. 그치? 우리 문화권 안에서만. 남북 분단이란 걸 넣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 문화권 안에서만 그 사회에서만 해석될 때는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습적 상징에 우리 조금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관용적 사용. 관용어. 요 관용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관습적으로 관습이란 건 뭐예요? 습관적으로 그 문화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 문화에서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대.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자, 우리 비둘기라는 거. 어떤 소재니? 비둘기가 나오면 박둘기? 나 비둘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아, 그치. 평화라는 이미지를 우리는 부여했지. 그치? 그런 대표적인 거고. 여기 지조절개 나왔네. 그럼 지조절개, 자, 우리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고 싶어. 그럼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소재는 뭐가 있다고? 안 나오니? 매, 난, 국, 죽, 송. 그럼 이 관계는 뭐예요? 지조와 절개라는 생각을 나타내주기 위한 상징적 소재가 되는 거죠. 혹은 상징적 시어가 되는 거죠. 왜? 매난 국죽속. 진짜 매화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 대나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지조와 절개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 이게 상징이라고. 이해됐어요? 상징 어렵지 않지? 이게 상징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의미 상징적으로 함축시킨 거잖아. 우리 문화권 안에서만. 다른 나라 가면 대나무가 또 다른 의미로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적, 제도적, 전통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관습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근데 상징이 얘 때문에 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의 끝판왕은 요 개인적 상징이에요. 얘 때문에 진짜 시가 어려워요. 왜?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작가 개인이, 시인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꽂히는 대로 그냥 써버린 거야. 아, 여기에 꽂혔어. 자, 바다와 나비라는 거는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닐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렸냐면은, 자, 바다를 이렇게 막 그리고, 여기에 흰색 나비가 있어. 라고 한번 그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얘기했었던 거니? 기억나니? 오케이. 색채 대비해서 얘기했었던 거지? 바다와 흰 나비의 대비. 색채 대비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의미의 대비까지도 간다.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 바다의 깊이를 일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뭘 몰라? 바다를 몰라.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흰 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아. 모르니까. 그래서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대. 무밭인가 해서 무가 이렇게 심은 밭이겠지? 아, 여긴가 해서 나비가 내려갔다가 알고 보니까 어디야? 무밭은 아니고 바다였던 거야. 그러니까 바다는 얼마나 거칠어. 그래서 날개가 바닷물에 절었대.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왔대요. 자, 3월달 바다에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이 나비는요. 초승달이라는 거는 요렇게 달이 하나 떠 있겠죠. 이 초승달이 나비 허리에 비치면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시라고 보이네요. 초승달 오른쪽으로 그려준 거 맞지? 아니니 왼쪽이니? 초승달 몰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둘 중에 하나는 초승달이고 둘 중에 하나는 금음달인데 요렇게 생긴 거니?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니?
모르는구나. 괜히 물어봤다.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인 것 같아. 왜냐면 오른쪽이 상현달이거든. 그래갖고 보름달이 되고 왼쪽 하현달로 된 다음에 이렇게 금음달로 가지 않았나? 한 달 주기를. 보름은 며칠마다? 15일인데 그럼 이 달은 15일마다 바뀌어요? 아니 여기가 15일. 아 이런 얘기도 해주네. 여기가 15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 주기로 달이 바뀌어요. 몰랐니? 알았지? 다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있어야지. 아우 달 얘기하다가 여기로 빠져버렸어. 자 그래서 요 초생달이 이렇게 이미지. 이거 무슨 이미지니? 이거 무슨 이미지지? 초생달이 실이대. 시려. 촉각적 이미지. 세파라타 시각적. 초생달 어떻게 느낄 거야? 시각적. 얘네들은 그럼 둘 다 시각적이네. 그럼 시각적인 대상을 뭐라고 얘기했어? 촉각적으로. 자, 이런 이미지를 무슨 이미지라고 해? 공간각적 이미지. 자, 공간각적 이미지예요. 공간각적 이미지 때 요거 예시로 나왔었잖아. 뭐의 무슨화? 시각의 촉각화. 이거 그리고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또 필기하면서 외울 거지 또. 아니면은 많이 외우던가. 진짜로 많이 외우던가. 나만큼 많이 외우던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다 외워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한계가 느껴졌어. 너무 많어.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어. 근데 요새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 내가 뭐 실제 여러분들 나이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나 때는 또 나온다 이러면 난 공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다 외웠던 것 같아. 일단 물화생지 다 배우고 뭐 사탐 과탐 다 배우니까 그때 진짜 많이 배웠는데 이제 요새는 선택 과목화 됐잖아. 여러분들 그 학습 부담 줄여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 때는 다 외웠어요. 아무튼 난 그게 공부인 줄 알았거든. 외우는 게. 근데 아니었어. 그게 읽어내야 돼. 계속 독해야 돼. 읽어내는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 뭐 외우는 건 이렇게 개념어 정도는 외우지. 무슨 이미지야. 근데 이 시 안에서 이거 새빨간 초생달이 실리다 공감적 이미지 뭐 시각의 촉각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초생달이 실이다 이거 뭐였지 무슨 이미지지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야 된다고. 알겠지? 물론 나중에 내신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흰 나비가 도대체 무슨 이미지를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인 거야? 흰 나비는 바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바다에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뭔가 크게 된통 당했죠? 그럼 이 흰 나비는요 몰라요. 바보예요. 시대를 모르는 지식인이었던 거야. 그럼 바다는요 급변하는 시대예요.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국제 정세. 이게 바다나비라고 하는 이 시가 일제강점기였거든. 이것도.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독립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학자들은 왜 그런 세상들을 잘 모르니?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급변하는 세상들을 잘 모르니? 왜 그런 현실들을 제대로 몰라? 아까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니? 라고 한탄하면서 쓴 시예요. 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또 넣으니까 흰나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작가가 만들어낸 거죠. 그치? 흰나비의 연약한 이미지를 이렇게 부여한 거는 그걸 이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지. 우리 문화권에서 뭐 흰나비가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지?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개인적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상징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 다 됐나요? 그러니까 상징이 뭐 3가지가 있다는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 어차피 그 밑에 밑줄 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거 그게 상징이니까. 근데 뭔가 시를 읽었는데 이거 이상한데 뭐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이 화자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려면 상징을 한번 생각을 해줄 것. 상징 찾아내는 거 좀 어려워.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해서 시어의 의미 기능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여기 시어의 기능. 자 밑에 위계가 조금 달리 됐는데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자 시어의 기능을 우리는 뭘 찾아주는 거냐면은요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주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나온 거 감정이입.
두 번째 정서의 환기. 정서의 환기 혹은 촉매. 세 번째는 안 나왔는데 화자의 대리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요 소재와 그리고 매개체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 상위어예요. 밑에 감정이입보다 밑에 내려 있거든. 요거부터 설명을 하자.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정서와 사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물입니다. 그리고 상황, 정황, 사건입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위 개념이란 얘기야. 앞에서 나오는 감정이입보다 우린 요 객관적 상관물이 더 상위어다라는 걸 좀 전에 다시 정리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 글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객관적 상관물. 자, 물이라는 거는 사물, 자연물, 대상이라는 거고, 객관적이라는 거는 뭐니? 자, 우리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 객관적. 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좀. 빨리. 객관적이 뭐야? 그때의 객관적. 무슨 의미야?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봐. 아, 진짜 너희들 객관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아무도 안 얘기하니? 객관식이야? 우리 문학에서 객관적이라는 거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원래 거리감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거리감이 있는 사물과 대상인데 상관을 시켜버렸대. 상관이라는 단어는 뭐야? 서로 연관. 그러면 자, 서로 연관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두 개가 연관돼야 되겠네. 뭐가 연관될까? 객관적 사물이 대상이 사물이라고 할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와 연관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뭔가 관련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물을. 어저께 여러분들 복습한 거 막 내가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오늘 복습 또 막 자료 만드느라고 늦게 자니까 늦게 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TV가 참 힘들어 보인다. TV 힘들어 보인다. 이 마음은 누구가 힘들다는 얘기니?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뭔가 나랑은 원래 사물 관계없는 사물이야. 얘 객관적인 사물이야. 근데 걔가 갑자기 내 정서가 투영되었고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TV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패턴 첫 번째 감정이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감정이입. 자, 감정이입은요. 화자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어서 대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는 겁니다. 감정이 일치해요. 붉은애는 서산마루에 걸렸습니다. 붉은애 시각적 이미지가 서산마루에 걸렸다 하강의 느낌이죠. 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주면서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얘들아, 운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야? 운다, 우는 모습, 엉엉엉 울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야. 들리는 거지. 소리가 들리면서 아, 얘네들이 울고 있어요. 자, 나는 그래서 산 위에서 그대 이름을 부릅니다. 그대 이름이 서름에 겹도록 부릅니다. 그러나 땅 사이가 너무 넓습니다. 초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초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부르니까 그 사람의 감정이 어땠어요? 슬피 운다가 되는 거죠. 진짜 이 사슴들이 슬피 울겠니? 아니지. 사슴들은 울지 않잖아. 그냥 소리 내는 거잖아. 근데 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표현법 하나만 더 더해주자. 사슴들이 감정을 지닌 존재로 얘기했네. 사람처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화가 된 거야? 그치, 의인화의 대상까지도. 감정이입이 됐을 때는요, 의인화까지도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요거는 상위어예요. 그럼 자, 두 번째 화자의 요 정서, 환기, 촉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뒤로 조금만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어요. 환기. 그래서 어떤 대상,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환기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공기의 순환 아니야. 냄새 나니까 환기시켜 이거 아니야. 떠오르게 하다,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정서의 촉매제라고 얘기를 해. 막 불어일으키는 거야. 즐거운 감정이 막 올라와도 되고요. 대비되는 감정이어도 돼요. 동일한 감정 혹은 대비되는 정서. 둘 다 가능합니다. 밑에 시보다 요거는 제가 노래로서 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번 들어보자. 가사를 잘 들어봐. 겨울에 코트 입고 나갔어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주변에 보니까 벌써 봄이었어. 자, 그러면 이때 객관적 상관물은 뭐였니? 요 노래. 객관적 상관물. 자, 나는 겨울에 코트 입고 나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근데 주변 사람들은 서로 손잡고 같이 사랑을 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무에서는 벚꽃도 피어나고 있어요. 아, 봄이에요. 그래, 나는 혼자서 쓸쓸해요. 객관적 상관물은? 모르겠어? 얘네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얘기 하자라는 노래 주제잖아. 얘네들 짜증나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자. 사랑하는 거, 뭐 벚꽃 피고 봄인 거 알겠지만 나는 슬퍼. 어때? 내 감정이 확 불러일으켰죠. 자, 요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요새 노래 여러분들 듣다 보면은 이런 객관적 상관물 되게 많이 나와. 그런 걸 이용해서 작사가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노래들 잘 쓰거든요. 자, 환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죠? 하나 더 지금 여기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화자의 대리물이라고 하는 거. 자, 화자 곧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으로서 우리가 감정이입물이 하나,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요 얘기를 잠깐만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다가 좀 써놓을게요. 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 어떻게 잡히는지 한번 보자. 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내가 주는 선물이야. 곰돌이 인형이야. 가져가서 나라고 생각해. 자, 이때 이 곰돌이의 몇 번째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이니? 이때의 곰돌이는?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지. 왜? 나라고 생각해. 이 화자의 분신으로서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집에 온 여자친구는요, 이제 자기 전에 베개에 누웠어요.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는데, 이 곰돌이를 보는데, 얘가 자꾸만 웃는 느낌이야. 그래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럼 이때는 몇 번째의 객관적 상관물이래? 첫 번째.
그치, 감정이입이 돼버렸죠. 그치? 자, 그러나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둘의 사랑은 어떻게 깨지게 됩니다. 나이스. 깨졌어요. 그러고 와서 이 여자친구가 집에 있는 이 곰돌이를 보니까 아, 난 이렇게 너무 슬픈데 넌 이렇게 계속 웃고 있구나. 이때는 몇 번째 객관적 상관물? 두 번째. 그치. 감정의 정서를 확 불러일으키죠. 옛 기억도 막 떠오르면서.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달라지는 거야? 그때의 상황마다 달라지죠. 상황마다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어떤 상관물로서 어떤 유형으로 잡히는지. 근데 문제에선 그냥 이거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다. 근데 더 어렵게 나오면은 요 유형을 구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유형에서 첫 번째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인 것은 물을 찾으시오. 근데 두 번째는요, 더 어렵게는 객관적 상관물의 유형까지 생각할 것. 유형 세 가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돼. 객관적 상관물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그냥 단순히 객관적 상관물 찾기 1번, 아니요, 객관적 상관물의 유형 찾기. 근데 무슨 문제인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 줘.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등급 하나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서 나와요. 1등급이었던 친구가 이거 틀리지 않으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고, 2등급이었던 친구는 이거 맞잖아요. 그럼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객관적 상관물 얘기를 좀 했고요. 넘어가서 자, 매개체라는 역할. 요 매개체라고 하는 거는요, 매개물이라고 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는지만 한번 볼까? 시간과 공간을 떨어져 있는 대상을 연결해 줘요. 두 번째는요,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둘의 대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간접적으로 정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연결. 그래서 매개체는 정서나 시상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매개체는 별도로 처리해 주는 게 또 좋아요. 뭘 해주는 매개체다. 뭐와 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은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하나 매개체라는 개념을 하나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요 시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요 정도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되니? 자, 의미는 상징성 부여하는 거,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잠깐 우리 쉬었다가 뒤에 운율 파트 갈게요. 운율 파트는 뒤로 쭉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재, 새로 나간 교재예요. 시상전개 지나서 새로 나간 교재 첫 번째가 운율입니다. 자, 여기를 좀 펴두시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운율이라고 하는 걸 좀 읽어봅시다. 운율. 운율은 우리가 영어로는 뭐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어떤 박자, 뭐 리듬 이런 것들인데, 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반복이고요. 율이라는 게 그 율격이에요. 율격. 반복을 통한 우리가 리듬감을 우리가 운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 나와야 돼. 그 글자가 이제 이 운이라는 글자가 언제 쓰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삼행시 할 때 뭘 띄워달라고 하니? 운 띄워달라고 하지. 그치? 글자를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운을 띄워주세요 할 때 그 운이에요.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가락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어로, 영어로 하면 리듬, 한자로 하면 운율, 우리 고유어로 하면 가락.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운율은 산문과 다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산문과 다르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운율이 있는 거 뭐라고 하니? 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운문의 의미는 무슨 문장? 운율이 있는 문장. 운율이 있는 문장.
운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운율이 있으면 음악성을 갖게 됩니다. 결국 시를 읽으면 노래와 같은 리듬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 노래 봤잖아. 그 노래 안에서도 여러분들 정서라던가 뭐 객관적 상품을 쓰이듯이 노래가 곧 시고요. 시가 곧 노래예요. 지금은. 그리고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기는 고양이는 바람이 햇님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뭐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음성상징어도 있네. 우리 음성상징어 언제 나왔었지? 음성상징어 처음 보는 거 아닐 텐데. 그치. 시각적 이미지 할 때 의태어, 또 청각적 이미지 할 때 의성어 할 때 음성상징어 했었지. 그럼 자, 음성상징어는 어디에서도 쓰였었어? 이미지 파트에서도 쓰였었고, 또 지금 운율 파트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운율 형성할 때도. 이미지 심상할 때도 우리 심상을 주기도 하지만 운율 형성할 때도 이 음성상징어가 쓰인다는 얘기예요. 아, 음성상징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학교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겠지? 그래서 음성상징어 뒤에서 나올 거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해볼고요. 자, 외형률부터 들어갑시다. 외형. 형식이 외 바깥으로 보이는 율격. 형식이 바깥 겉으로 드러나는 율격. 그러니까 보인다, 눈으로 확인된다. 눈으로 확인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로 출제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출제할 수 있겠니? 못해. 근데 눈으로 보이니까 출제할 수 있는 거지. 자, 다른 말로 외제율이라고 합니다. 외제 존재한다라는 거야. 겉으로 존재하는 율격. 근데 또 정형시에서 드러난대요. 정형시라는 말은 뭐니? 형식이 정해진 그런 시들. 대표적으로 우리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의 시조입니다. 시조는 몇 음보로 읽어야 돼? 한 장을 3음보? 하나만 더 쓰지? 4음보. 4음보의 율격으로 우리는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음보를 우리 이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음은요 소리고요. 보자는 건요 보행하다 할 때 그 보자예요. 걸음을 얘기해요. 깨졌으면 괜찮아? 마음 아플 건데. 저 울고 있는 핸드폰. 객관적 상간물. 알겠지? 자, 보는 보행 걸음이에요. 걸음. 보폭. 자, 그럼 소리의 보폭이라는 거는요, 즉 소리가 계속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간다라는 느낌, 걸음걸이의 그 보폭이니까 이거는 소리의 호흡 단위, 소리의 단위고요. 일정한 단위. 그 일정한 단위는요, 박자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의 단위예요. 보통 3음절, 4음절이 하나의 끊어읽기 단위 음보가 됩니다. 그리고 주된 음보는요. 3음보, 4음보가 아주 주요 음보예요. 이음보 느낌은 어떤 거냐면 박수 2번 치면 돼. 좀 빠르지? 그치? 3음보는 이런 느낌일 거야. 4음보는 이런 느낌으로 리듬감으로 우리가 시를 읽으면 돼요. 단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띄어쓰기 단위 아님. 띄어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몇 번 끊었니? 세 번째. 그치, 세 단위로 끊기죠. 근데 만약에 띄어쓰기라고 했으면 여기 어디서 한 번 더 끊어야 돼? 강변 살자 사이에서 한 번 끊어야 되잖아. 그럼 4음보야? 아니야. 띄어쓰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리듬감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알겠지?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비슷한 호흡의 박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게 뭐라고요? 음보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 3음보, 4음보 밑에다가도 적어 놓을까? 4음보는 시조, 3음보는 고려가요, 시조나 가사. 이거는 나중에 이제 중세 고전 문학 할 때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3음보, 4음보 머릿속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일정한 호흡의 단위로 박자 리듬감으로 읽어줘야 돼요. 넘어갑시다. 운율은 좀 짧으니까. 자, 음수율은요, 소리에, 수는요, 숫자예요. 그래서 글자 수. 글자 수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 음절. 어절 아니야, 음절이야. 그럼 어절은 음보인가요? 아니라고, 띄어쓰기 아니라고. 알겠지? 자, 시를 이루는 요 음절 글자를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글자와 네 글자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혹은 네 글자와 네 글자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세 글자와 네 글자를 반복하면 3, 4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글자와 네 글자를 반복하면 4, 4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더 있지? 7글자와 5글자 반복하면 무슨 조라고 할까? 그렇지, 7호조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요 7글자, 5글자의 7호조를 민요조라고 얘기를 해요. 민요적 율격. 요 조자가 뭐 어조 할 때 그 조자예요. 분위기, 이런 리듬감. 그럼 밑에 까마귀 세 글자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3, 4, 3, 4로 글자 수가 잡히지? 몇 음보니?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몇 음보야? 오케이, 4음보자. 자, 글자 수 음수율을 얘기할 때는요, 요 몇 조, 뭐 3, 4조다, 4, 4조다, 혹은 7, 5조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정도는 좀 용인을 해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가 더 쓰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쓰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기에 그런 글자 수면은 맞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글자. 자, 밑에 김소월의 또 시가 나왔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7, 5, 7, 5의 반복이지? 근데 몇 음보인 것 같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몇 음보 같아? 3음보지? 자, 7을 조금만 더 나눠볼까? 몇 글자? 4, 3, 3, 4. 그래서 요 7, 5조는요 3, 4, 5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김소월의 시니까 앞에서 우리 잠깐 나왔던 시를 다시 한번 볼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이거 몇 조 같아? 6, 4조야?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된다고요. 왜? 밑에는 이거 7개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7, 5조에 들어가요. 김소월은 그런 7, 5조의 민요조의 율격을 많이 사용한 시인이기도 해요. 그럼 이거를 왜 민요조라고 하고 7, 5조가 요 민요적 율격인데, 이 민요적 율격에서 뭘 드러내기 위함이냐면은 이건 정서하고도 관련지어요. 한의 정서. 한의 정서와 관련이 돼요. 한이라는 거는 뭐니? 갑자기 우리 정서할 때 그 한? 맞아, 그 한. 뭔가 가슴속에 응어리짐, 안타까움, 슬픔, 아쉬움. 그런 정서를 얘기할 때 민요적 율격을 많이 갖다 쓰기도 해요. 혹은 동양적 율격 할 때, 뭐 동양의 어떤 신비로움 얘기할 때도 7호조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밑에 가서 음위율입니다. 자, 음위율은요, 위자가 위치예요. 일정한 소리의 위치를 잡아줄 때, 그럴 때 우리가 생기는 거. 요새 같은 경우는 라인 맞춰준다라고 하지. 라인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지요? 아셨나요? 요. 자, 두는 어디를? 첫 글자. 머리 두자예요, 머리. 가구는요, 각자는요, 다리예요. 그래서 끝.
요우는 오 그래 요통 아우 요통이야 허리. 그래서 중간. 그러면 어디서 반복되는지 한번 볼까? 말, 마, 맘 비슷한 소리지? 비슷한 소리로 반복시켜주고 있죠. 나무로, 갱이로, 호미로는 비슷한 소리, 조사로의 반복. 모모하네, 모모하네, 종결어미의 반복. 항상 반복이 들어가야 돼요. 그치? 비슷한 소리의 반복, 뭐 조사가 똑같은 조사가 들어가거나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자, 위율이 잡히면은 당연히 리듬감 형성, 온율 형성. 자, 밑에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보니까 돌담 무슨 글자가 같아? 리을. 자, 리을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울림소리예요. 속삭이는 햇발같이 돌이는 같이 앞에가 같다 두운, 뒤에가 같다 가군, 중간이 같다 요운. 어렵진 않죠? 요 글자들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자, 내재라고 한 거는 안에 숨어 있다, 안에 있다라는 말이지.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내재율. 그럼 내재율과 대비되는 건 뭐야? 외재율. 외형율이라고 하자. 외형율. 이거 내가 잘못 썼나? 여기는 리을이고 여기는 이응이네. 내가 잘못 썼니? 아니야? 외형 리을 맞아? 맞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리을로 나와 있지? 자,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맞춤법 할 때 이거 들어가요. 1학년 과정에서 이거 나와요. 이것도 알아야 돼. 앞에가 모음이 쓰이면요, 뒤에는요 이응으로 쓰는 거예요. 혹은 니은 받침. 자음에서 니은 받침이거나 모음이 오면 뒤에 이응. 자, 산문시 동그라미나 산문시라는 거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복시킵니다. 반복시켜서 결국에는 리듬감 살릴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산문적 진술. 요거는 어조와 관련된 건데 산문시하고는 조금 달라요. 산문적 진술은 문장을 길게 쓴 거죠. 문장을 길게. 그리고 문장 성분을 잘 갖춤. 문장 성분을 잘 갖춰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산문적 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산문적 진술에서도 그러면 리듬감은 나와. 왜? 그 구절이 반복되면 리듬감이 생겨. 그러니까 뭐 산문적 진술, 산문시라고 해서 꼭 리듬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리듬감이 있어요. 산문시, 산문적이라고 해서 운율의 반대 아닌가요? 얘는 그럼 운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반대 아니야. 그냥 우리가 구분상 산문과 운문을 이렇게 좀 대비시켜 놓은 것 뿐이지 반대는 아니에요. 의미가 다른데. 왜? 운율이 있는 문장의 반대는 뭐야? 운율이 없다잖아. 산문은 그럼 운율이 없냐? 아니야, 산문은 길게 쓴 문장이라고 했잖아. 의미가 반대가 아니잖아. 그치? 자,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운율을 만듭니다. 어떻게요? 일정한 의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혹은 동일한 구절이 반복이 돼요. 자, 그리고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인데 이 동일한 문장을 우리는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얘기해요.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대꾸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대꾸법. 그래서 우리가 요 반복하는 거는 동일한 일정한 의문을 반복시키냐, 기억이냐, 혹은 리을이냐, 의문의 반복. 그리고 동일한 구절인데 요 구절을 조금만 더 들어갈까? 시행, 연. 연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얘들아, 우리 연을 반복시키면서 맨 앞과 맨 뒤에 연을 반복시키면서 나타나는 효과 뭐가 있었니? 수미상관, 수미상관의 효과 기억나? 수미상관 첫 번째, 이거 저번에 우리 썼었지? 의미 강조, 주제 강조. 두 번째, 구조적 안정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뭐 아무 얘기 아니잖아. 근데 세 번째가 뭐였어? 혹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썼던 것 같겠는데, 운율 형성. 운율과 관련된 애들이 앞에서 조금씩 나왔어, 이미. 수미상관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줘야 돼, 항상. 알겠지? 수미상관 효과 네 번째 뭐였니? 기억 안 나는구나? 복습 안 했지? 오늘 나간 거 있어. 여운 형성. 이런 얘기들은 이런 1, 2, 3, 4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버링 붙인 애들은요 그냥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면 좋아요. 대꾸는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름이요 우리 초혼의 아까 얘기했던 그 초혼의 좀 다른 얘기였죠.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반복이 되면서 어조는 어떤 어조 같아? 어조 어떤 어조 같니? 어떤 말투를 쓰는 것 같아? 뭐가 보여? 느낌표가 쓰이면 무슨 어조? 감탄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영탄적 어조. 자, 영탄적 어조에서 몇 번이 나왔어? 한 4번 이렇게 되니까 영탄에서 조금만 더 우리는 감정을 더 격하게 얘기한다. 격정적 어조. 격한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니 여기서는 지금 운율을 본다면서요. 아니 시는 부분 나눠서 보는 것 뿐이지 항상 다른 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다른 이미지도 찾아볼까? 여기 이미지는 별로 없네. 이미지는 없죠? 뭐 청각적 이미지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산산이 부서졌다니까 시각적 느낌도 있고 소멸의 느낌도 있고 소멸, 그치? 내가 죽었다라는 어떤 소멸의 느낌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았네요. 자, 울림소리의 반복. 우리 국어에서 울림소리 누구 있니? 울림소리 모음과 자음에서는 4개 나라 마음 노랑 양말 이렇게 4글자가 있어요. 자음에서 얘네들이 다 울림소리예요. 자, 울림소리도 구분 한번 해볼까? 니은 아직 요 의문책에 다 기억나니? 의문책 빨리 그려볼까? 바다 가자 서해 물놀 일을 하러 가요. 그러면 울림소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두 줄이 울림소리죠. 얘는 어디로 울려줘요? 비음 코를 울려주는 소리. 얘는 어디로 울려줘요? 유음 입을 울려줘요. 그치? 요 비음과 유음을 왜 썼냐면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1학년 과정에서 의문의 변동 꼭 나오니까. 저 얘네들이가 울림소리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울림소리의 효과. 운율 형성, 밝고 경쾌한 리듬입니다.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운율 형성. 한 번 사용했, 선생님 여기 울림소리 하나 있는데요. 하나 갖다 안 돼. 반복이어야 돼. 그럼 뒤에 가서 울림소리 한번 찾아볼까? 얄리얄리 얄리성, 얄라리얄라. 얄리얄리 얄리성, 얄라리얄라에서 여러분들 울림소리 찾아보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이응은 안 되지? 여기 왜 이응은 안 되지? 이건 자음의 이응 아니죠? 이거는 소리가 있는 이응이야, 없는 이응이야? 없는 이응이야. 이건 모음할 때 아 소리랑 자음에 이응이 들어가서 아 소리 나는 거랑 의문의 역할을 못 해요. 알겠지? 노란색으로만 지금 이응 리을 이응 리을 이응 리을 이렇게 썼네요. 기억나니 다? 이 의문 역할 못 한다는 거. 자, 밑에 음성 상징어. 음성 상징어 어디서 나왔다고? 아까 이미지. 그리고 운율 형성. 이미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좀 얘기하려는 거지. 자, 의성어나 의태어를 아울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품사는 뭐가 돼요? 음성 상징어 저번에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사가 품사가 되죠. 그래서 자체 반복이 많이 사용돼요. 고개를 흔들다가 아니라 고개를 흔들흔들. 소리가 콩콩 이런 식으로 반복이 많이 되지. 그래서 운율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운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제 시의 필연법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